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진행의 권민정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간밤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타났는데요. 이 미국 물가 상승세가 둔화됐다라는 소식 속에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어제 미국 증시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살펴보면요. 코스피는 강세, 코스닥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코스피는 121선을 돌파하면서 상향하는 모습 띄고 있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외국인이 8거래일째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3년 새 증시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 모시고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볼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이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바라겠습니다. 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지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물가의 영향을 좀 사전에 측정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조사하는 수출 물가 지수가 소폭 하락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전년 대비 어느 정도 떨어졌나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월 수출 물가 지수는 지난해에 비해 6% 낮아졌습니다. 두 달 연속 하락으로 전월 대비 하락폭은 13년 8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수출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내려간 것은 원달러 환율과 국제 유가 하락, 글로벌 수요 부진 등의 영향이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지난해 12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전월 대비 5% 하락했습니다. 품목별로는 11월과 비교해 공산품 중 석탄과 석유 제품, 화학 제품, 컴퓨터 등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네, 이 수출 물가 지수가 원달러 환율의 좀 하락 등으로 좀 영향을 미쳤다라는 이야기인데 같은 기간 수입 물가 지수도 발표됐다고요? 어느 정도 떨어졌습니까? 네, 지난달 수입 물가 지수는 전월보다 6.2% 하락했습니다. 수입 물가 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하면 9.1% 상승했는데요. 전년 동월 기준으로 22개월 연속 오름세였지만 지난달에는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동반 하락한 여파로 수입 물가가 떨어졌습니다. 주로 석유 등 광산품과 석탄, 석유 제품이 수입 물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수입 물가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1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5% 안팎 수준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수출입 물가지수 하락 소식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이죠. 올해 첫 금통위가 열렸습니다. 이 기준금리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사상 처음으로 7차례 연속 인상한 건데요. 이로 인해 기준금리는 3.5%가 됐습니다. 시장에서도 이달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국내 채권 전문가 중 10명 중 6명은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점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장의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수치였는데 한국은행이 7차례씩이나 이렇게 연속해서 금리를 인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물가 상승 압력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작년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5% 올랐습니다. 상승률이 같은 해 7월을 정점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5월 이후 8개월째 5%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빅스텝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벌어지면서 이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기준금리 인상분은 곧바로 대출금리 인상폭에 반영돼 가계의 이자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전세대출 및 신용대출 금리 상단이 7% 안팎에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긴축 기조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기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은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시중 은행들이 새해 들어서 예금 금리를 인하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의 예금이 아닌 다른 곳으로 좀 눈을 돌리는 것이라고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아직 금리가 높은 채권 시장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금리 연 5%대 상품을 찾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 11일까지 순매수한 채권 규모는 약 1조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달 개인이 주로 사들인 채권은 국고채나 서울도시철도, 경기지역개발 등이 발행한 공사채와 한전채 등입니다. SK하이닉스와 대한항공, 현대차 등 일반 기업 회사채나 각종 은행 등도 골고루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을 매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지난해 연말까지 지속된 금융투자 소득세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개인들의 채권 투자 수요가 회복됐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금투세는 채권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금융투자 상품에서 일정 금액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면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작년 말 여야 협상 끝에 시행을 2025년까지 유예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새해 들어 상대적으로 소액의 투자금으로 쉽게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채권 상장지수 펀드로의 자금 유입도 활발해졌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채권형 ETF 설정액은 2조 3,300억 원 이상 늘었고 올해 들어서도 열흘 남짓 기간에 이미 6,150억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오늘은 서지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서울경제TV 특징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혜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이 전약 후강의 흐름을 보였다면 오늘 우리 시장은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미 CPI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0.5% 올랐다라고 하죠. 이는 21년 10월 이후에 최소폭의 상승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우리 시장은 양대 시장이 모두 상승 출발을 보였지만 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는 이 상승세가 다소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가 상승 출발 이후에 탄력은 다소 둔화가 된 모습입니다. 현재 0.86% 오른 2,385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해운주나 항공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힘이 좀 빠지다 보니까 하락 전환을 했죠. 그래도 이 낙폭을 많이 회복을 해준 모습이고요. 현재는 강보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710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관련주들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에 화학주나 제약주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로써 8거래 연속 매도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현재 3거래 연속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482억 원, 그리고 외국인은 900억 원이 넘는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해운주가 모처럼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강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1월 중으로 정점을 찍고 꺾일 수 있을 것이란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 완화와 대규모 특수채권 발행 등 인프라 부양을 위한 이 부양책들이 2분기에는 본격적으로 효력을 보이게 되고 경기 지표도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란 전망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중국에서의
경기 회복으로 본격적인 BDI 상승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인 해운주가 이렇게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HMM이 현재 6%대, 펜오션은 9% 넘는 오름세, 대한해운도 현재 5% 가까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은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즘 이 화장품 관련주들의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요동을 치고 있죠. 이 중국 관련한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중국이 2년 10개월 만에 입국자 격리 제도를 폐지했다라는 소식에 강하게 강세를 보인 반면에 또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크게 출렁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증권가에서는 이 화장품 관련주들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보고서도 한 주새 10개가 쏟아져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오늘은 이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이 충족하게 되면서 오는 17일 이와 관련한 전문가 회의를 진행하겠다라는 소식은 나오고 있지만 큰 반응 없이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현재 0.3%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클리오가 1%대, 올리패스는 현재 2% 넘는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흐름이 엇갈리고 있죠. 삼성전자만이 빨간불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파운드리 사업 기반 확대를 위해서 M&A 추진하겠다는 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이 CPI 지수 둔화세로 인해서 네이버와 카카오도 오늘은 시원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이 비덴트는 미국에서 물가 상승률 둔화로 인해서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을 보이게 되자 함께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사주시푸드는 일본의 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의 바다 방류 시기가 올 봄에서 여름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방수가 된다면 수산식품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는 이 우려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4분기 호실적 전망과 FA50의 추가 수출 기대에 대해서 오늘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네이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어소프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회사인 오아시스가 코스닥 상장 절차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갭상승 출발 이후에 상한가까지도 터치를 한 모습이 나타났었죠. 현재도 27%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오아시스는 2월 중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AI 관련한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내 AI 활용 기업의 비중을 30%까지 늘리고 4천억 원 규모의 산업 DX 펀드를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힘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주인 이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도 현재 15%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확인한 현재 수급 상황 객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수급 상황 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강세를 띠는 업종 중에 이게 해운이 있겠죠. 펜오션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중국 경기 회복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이제 BDI가 상승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BDI 지수가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당연히 BDI 지수, 쉽게 말해서 운임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를 보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펜오션이기 때문에 오늘 펜오션의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월 중으로 이제 중국 코로나 확산이 정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규제 완화가 발표되면서 이제 인프라 부양책들이 이제 2분기부터 나올 것이다. 이런 것이 근거고요. 펜오션을 필두로 해서 그 외에 다른 해운주들에 대한 관심도 어느 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 종목은 신도기전인데요. 신도기전 같은 경우에 그 정책 관련으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획재정부의
나온 내용이고요. OLED 등 이제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을 이제 국가 전략 기술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제 OLED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장비를 만든다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국가 전략 기술에 포함되게 되면 무엇이 좋으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이 국가 전략 기술에 포함이 되게 되면은 2에서 5%포인트만큼 이제 세제 혜택이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런 사업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다면 신도 기현, 그 외에 오늘 같이 움직이는 LG 디스플레이라든지 로보스타, TI 첨단 소재 같은 이제 테마들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종목은 오늘 최근에 이제 가장 시장에서 관심 많이 받고 있는 지오소프트인데요. 자회사인 이제 오아시스가 코스닥 상장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는 것이 인상적인 내용입니다. 결국에 이제 마켓컬리가 이제 상장 철회를 하게 되면서 아마 국내 1호 이제 이커머스 상장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이런 모멘텀 자체가 상장까지 시차가 조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거듭해서 언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을 시작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신다라고 하면은 관련한 종목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중국의 이 경기 회복에 따른 기대감 속에서 오늘 해운주들 잘 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패노션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디스플레이 관련주, 또 신도 기현과 더불어서 지오소프트에 대한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오늘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수급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유럽을 순방을 하는데 순방길에 오르면서 이제 보통 이제 정부 대 정부 G2G 비즈니스인 방위 산업에 대해서 세일즈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상보다 전쟁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재고도 보충해야 되고 기존에 이제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군을 조금 더 현대화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방위 산업 같은 경우가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해서 대표 종목인 한국항공우주에 조금 더 눈길이 가는 상황이고요. 한국항공우주 이제 종목만 좀 살펴봤을 때는 4분기에 영업이익이 379억 정도로 흑자 전환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추정하는 예상치에 거의 부합하는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실적이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는 흑전을 했다는 이런 것들에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 더 실적이 나아질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포인트를 놓았으면 합니다. 2023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로 납품되는 FA50 납품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납품이 본격화되면서 큰 폭의 영업이익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해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달라질 것이며 그리고 방산시장 전체를 보더라도 시장이 개선되고 있는 시장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조금 포인트를 놓으시면 된다고 판단합니다. 네, 이호석 차장님의 포착 특징주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2023년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 확대 국면 속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경제 향방과 더불어서 그에 따른 글로벌 증시 전반을 좀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먼저 중국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이제 충절이 언제 시작이 되죠? 네, 충절은 내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네. 일주일간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지난주 토요일서부터 춘윈이라고 해가지고 네. 춘절 특별 운송 기간에 들어갔는데요. 40일 동안 중국이 현재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무려 연 인원 21억 명 정도가 이동을 하게 되고요. 또한 국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3억 명을 넘어서
벌써 4억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네. 때문에 전 세계 그 심옥이 중국의 그 코로나 전염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과연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는가를 보는데요. 다행히 이번 그 중국에서 유행하는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전염력은 상당히 강하지만 치명도는 좀 상당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을 비롯해서 홍콩,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춘절 연휴 끝나고 나서 3월 달부터는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로 외국인들이 새해 들어서 2조 2천억 정도 순매수에 들어오면서 지수를 5% 이상 상승시켰고요. 또 항생지수 같은 경우도 한 8% 정도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서 올라갔는데 모두 춘절 이후에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는 집단 면역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활성화될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내일이면 중국 춘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설날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중국인 해외 여행이 재개가 되면서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경제 활동 재개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우리나라와 일본을 상대로 또 비자 발급을 중단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중국이. 또 미국은 항공편을 정상화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 모습 속에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또 미국이 다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갈라치기 한다라는 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그 외교 장관으로 임명된 친강 그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시진핑의 그 전략 외교의 돌격대장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주재 대사까지 역임을 했고요. 국내에 돌아와서 이제 장관직을 수행하게 됐는데 그 전략 외교를 보면 늑대 외교죠. 자기보다 힘이 셌을 경우에는 미소 외교로 대응을 하지만 약소국가 주변국 중에서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외교, 무역 이것뿐만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친강 외교부 장관 또 시진핑 국가주석이 상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중국에 대해서 입국을 제한하는 이런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체면이 상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유유라든지 미국 특히 모로코 같은 경우는 중국인 전부 그 입국을 금지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우리나라, 일본에 대해서 규제 조치를 취한 것은 이런 전략 외교의 일환으로 보여지고요. 우리가 이거와 관련해서 규제를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1월 말이나 한 2월 달쯤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강대 강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길면 2월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시고 정치적인 문제가 좀 개입이 된 부분이군요. 그렇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또 대도시를 중심으로 경제 활동의 정상화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좀 중국에 대해서 낙관론을 가져도 될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기간에 연평균은 4.5% 성장을 했는데요.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성장률을 좀 상회하는 모습입니다. 올해는 중국 경제도 5%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3월 달까지는 중국이 자연 면역을 획득함에 따라서 경제 정상화에 좀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중국 경제는 올해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2분기부터 회복이 되는데요. 다행히 3월 전인대에서 새로운 총리뿐만 아니라 총리가 임명하는 새로운 신임 경제 관료들이 대거 등장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들 같은 경우는 현재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현재 빅테크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그 규제 완화, 또한 신형 도시화 사업과 관련된 대규모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경기가 집단 면역에 따라서 회복되는 시점에 물 들어올 때 배 띄우기 위해서 각종 금융 완화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상반기에는 다소 성장률이 낮은 한 4.0 성장까지 떨어지겠지만 하반기에는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6% 정도 성장을 한다는 측면에서 연평균으로 봤을 때 중국의 성장률은 5.3%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작년 대비 더 좋아진 수치가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갑작스러운 코로나 감염이 확산이 됐고요. 또한 빅테크 규제로 인해서 민간 기업의 그 M&A나 그리고 투자들이 상당히 감소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4% 정도, 좀 비관적으로 보면 3% 후반 정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또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듯이 빅테크 규제에 대한 완화 가능성 최근에 좀 뉴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정책이 좀 풀릴 경우에 다시 이전으로 좀 되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집권 아젠다가 공동 부유고요. 모두 같이 부자가 되자는 거고요. 또 인민경제론입니다. 인민경제론 같은 경우는 인민이 모든 재산을 갖고 있고요. 또한 그 애국주의라든지 그리고 자강 원칙에 의해서 중국을 발전시키겠다는 이상주의 사회로 가겠다는 건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되지만 현재 중국에서 일어났던 백지 시위에서 보듯이 중국인 그 젊은 층들의 25%는 거의 실업자 정도 수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 대졸자는 작년에 1,096만 명이 나왔는데 올해는 1,158만 명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이들이 취업의 거의 75%를 차지하는 민간 IT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금융, 그리고 음식, 여행 업종들 같은 경우는 현재 꽁꽁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취업 빙하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BAT라고 불리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를 중심으로 해서 규제를 먼저 완화시켜주고요. 탄소 캠페인이라든지 방과후 수업 단속, 또 경영권 교체와 관련해서는 조금 미룰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그 IT 기업들의 주가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장에서도 최근에 각광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IT 기업을 좀 중심으로 이 규제 완화의 가능성 지금 농후한 상황입니다. 그 이후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IT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 핵심인 반도체에 대해서 중국이 미국에 좀 패권에 경쟁하는 구조인데 이 굴기 정책을 축소시키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그 반도체 보조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급을 이제 중단시키기로 했는데요. 아무래도 눈에 띄는 성과도 없었고 부정부패가 계속 만연된 상태고요. 근데 미국의 그 첨단 기술 제재에 맡겨서 이제 더 이상 반도체 굴기를 펼칠 수가 없고요. 중국 정부가 이야기했듯이 반도체 자금률 70% 이상 끌어올리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항공이라든지 석유화학, 조선처럼 자원을 집중시켰을 경우에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세계 제조 강국이 될 것으로 봤지만 반도체만큼 글로벌 공급망 사슬에 편입되어 있는 그 산업이 없었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 반도체 굴기를 펼치기는 어렵다고 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한국처럼 제조 강국이 되는 것보다는 자신이 집중적으로 키워야 될 우주 항공이라든지 AI 그리고 그 로봇이라든지 군사 분야와 관련해서 집중시킬 것으로 보여진다는 측면에서 최근 그 외국인들이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습니다. 좀 예상치보다 둔화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증시에 영향 어떻게 끼칠까요? 네, 지금 현재 중국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고요. 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불안 요인이었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물가 상승 압력이 분명히 줄어들었고요. 또한 물가의 순간 풍속을 알려주는 전월 대비로 봤을 경우에 이번에 물가는 0.1% 마이너스로 빠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물가는 고점을 찍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이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발표됐던 고용 지표들 같은 경우에도 경기 침체 신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2월과 3월 달에 금리 인상은 0.25% 정도로 그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 때문에 경기 후퇴 우려로 시장에 갑작스럽게 편입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을 중단시키고 올해 중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CPI 지수 발표에 따른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좀 낙관적인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 물가 상승 압력이 좀 감소가 되는 분위기긴 합니다. 국채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보다 좀 앞서서 금리 인하를 이 국채 선물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연준과 시장과의 금리가 다른 이유 무엇입니까? 네, 연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금리를 빨리 작년이었죠. 작년 금리 인상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거와 관련된 정책 실기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뿐만 아니라 월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FRB를 대상으로 해서 늑대 소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책과 관련된 코멘트를 거의 믿지를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특히 현재 모든 경제 지표들 ISM 제조뿐만 아니라 서비스 지표도 악화되고 있고요. 네. 고용 지표도 이제 서서히 둔화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이제는 물가 상승 압력이 리스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 후퇴 리스크를 더 중시하는 그런 모습을 좀 시장이 반응이 좀 빨라지지 않나 보여지고요. 특히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에 경기 후퇴 확률은 65%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전 FRB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 같은 경우도 자신이 자문해주고 있는 ACM 회사의 웹사이트를 보니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과로 경기 후퇴가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 저축들이 현재 1조 7천억 달러에서 가파른 속도로 지금 둔화되면서 소비 감소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연준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물가가 안정됐기 때문에 고용 극대화라는 목표를 위해서 정책 방향을 돌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연준과 시장의 좀 초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부터죠. 미국 최대 은행 JP 모건 체이스를 비롯해서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는데요. 4분기 실적 시즌 돌입했습니다. 주가 반등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ETF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주식을 좀 매수하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가치주라든지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 비중이 여전히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때 4.2%까지 올랐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오늘 현재 3.4%까지 떨어졌는데요. 금리가 떨어졌다는 것은 성장주의 밸류에이션 가치를 높이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도 먼저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을 중심으로 들어오면서 산타넬리는 찾아오지 않았지만 까치넬리가 지금 찾아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번에 반등이 찾아오더라도 반등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3분기까지 경기 후퇴 리스크가 여전하고요. 또 빅테크 기업의 고용 해고가 실적 증가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는 기업들 실적이 급속도로 좀 나빠지고는 있지만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눈높이가 조금 맞추거나 그것보다 좋아진다면 성장주와 관련해서도 주가가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주가 반등 전망에 대해서 낙관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3분기까지 기업 실적은 좀 악화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 상승폭이 제한된 상승을 예견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자신하는 근거 무엇일까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시장에서도 큰 장이 설라면은 기업 실적이라든지 정책 호재보다는 수급이 먼저 어떻게 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미국의 가장 주식시장의 큰 손은 머니마켓 펀드인 MMF 쪽입니다. MMF 같은 경우에 자금이 수입됐을 때 과거 IT 버블 붕괴 이후 리먼 쇼크 이후에 보면은 MMF 펀드 쪽이 들어오면서 미국 증시를 큰 장을 세웠는데요. 현재 MMF 펀드의 수익률이 3% 후반이었는데 급속도로 국제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수익률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위험 자산으로의 편입 비중을 좀 더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연준의 금리와 관련된 정책 방향이 구체적으로 변하는 시점 그리고 경기가 바닥을 치는 시점에서는 본격적으로 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반기 3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주가가 반등할 거로 봤는데 이것보다는 좀 빨리 찾아올 가능성이 현재 점점 높아지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까지 답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글로벌 금융 핵심 이슈를 살펴보는 배종찬의 통통 경제 시간입니다. 매주 이 시간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현황과 더불어서 이 중시 투자 전략 통통 튀는 배종찬 소장님의 시각으로 통통하게 채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 네. 더 통통해졌어요. 그러셨어요? 네, 곧 터질지도 몰라요. 무슨 일이 있으셨죠? 네. 전 날씬해 보이는데. 우리가 통통 경제니까 네. 계속 통통 경제만 생각하다 보니까 네. 더 통통해지네요. 오늘 올해 들어서 이제 주식 시장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올라간 만큼 기분이 좋아서 올라가셨을까요? 그렇죠. 또 이제 네. 계속 우리가 통통 경제를 하다 보면 더 우리 경제도 증시도 코스피도 코스닥도 통통해지는 거죠. 그렇죠. 좋아지는 거죠. 네, 제 계좌와 이 여러분들의 계좌 모두 다 통통해지시길 예.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미미한 흐름으로 시작을 하나 했던 증시였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들여주고 있어요. 예. 8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세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증시 양방? 두 글자죠. 원래 우리가 1월 효과도 좀 힘들 거다. 이른바 우리가 연초 효과라는 게 경제 사회에 모든 분야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증시에서도 왠지 해가 바뀌면 1월 달에 조금 코스피 기대감이 올라가잖아요. 네. 우리 증시도 그렇고 뉴욕 증시도 그렇고. 근데 올해는 좀 힘들 거다. 네. 왜냐하면 금리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근데 이 금리에 대한 압박이 좀 완화됐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난 한 해를 정의 내리면 뭐냐. 금리 눈치 보는 한 해였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심각할 정도로 금리 눈치를 보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게다가 올해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바로 정책입니다. 정책이요? 왜? 경제를 살리고 통통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네. 금리가 조금 완화되면서 정책으로 살리는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최근에 우리 이제 이 증시에 뉴욕 증시도 그렇고 반영이 되고 있죠. 네. 그게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가 비둘기파에서 매파로 바뀌었다는 인물이 누굽니까? 미국 연준의 수장이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에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 뭔가 발언을 한다라는 거는 금리 관련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뭐 발언이 있어요? 별로 없어. 그 이야기는 금리가 조금 잡혀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죠. 이 기대감이 여러분들 금리, 정책, 기대 이 단어들을 좀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쁘지가 않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용어 중에서 특별하게 나쁠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이 증시에 대한 좀 기대감,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중에 핵심적인 것은 이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네. 계속해서 8% 전년 동기 대비 뭐 9%인데 이번엔 6%대로 나왔거든요. 네. 이게 조금 잡혀간다. 물론 이제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표 하나 가지고만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지표나 고용 지표 이런 부분도 나쁘지가 않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파월 연준 의장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지만 또 중요한 두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매파거든. 네. 그러니까 제임스 블러드 그리고 패트릭 하크 이런 네. 두 사람은 미국 지역 연준 총재예요. 이 사람들이 매파야. 에이, 더 올려야 돼. 올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 물가가 좀 잡힌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네.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이 통제 가능하다. 이제는 경기 침체에 좀 더 생각해야 된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걱정했었던 초금리의 연장 네. 계속 이어지는 것이 조금 완화될 거다. 우리 그런 기대도 했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좀 더 이제 가시화되다 보니까 물론 한 번, 두 번 정도는 더 올리겠죠. 네. 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그 수준만큼 쭉쭉쭉쭉 지난해는 어땠습니까? 눈만 떴다면 나오는 뉴스가 금리 인상이잖아요. 자이언트 맞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무슨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롯데 자이언츠 팬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동을 했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숨 돌릴 겨를이 생기는 데다가 각국의 이제 정책은 중국도 지금 록다운을 이제 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계속 이제 상거래를 위해서 국민들을 내보내고 싶은데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우리하고도 마찰, 일본하고도 마찰 이런 네. 마찰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나쁘게 보지 마세요. 그 이야기는 굉장히 좀 활발한 이제는 활동이 재개되기 전에는 마찰이 네. 있어요. 왜 그래서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서로 간에 통제를 하거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확산돼서 퍼져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거 자체가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는 거 아니에요. 이 우려를 따기 때문에 문을 빗장을 걸어 잠그는 것이 생기는데 이런 현상을 지나고 나면 이 어두운 터널의 마지막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대비, 그런 이 정황이 네.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1월 증시가 좀 반등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작년 대비 좀 금리에 대한 압박이 완화가 됐고 또 앞으로는 정책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오늘이죠. 올해 첫 금통위가 발표가 됐습니다.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결정이 됐는데 덕분에 또 미국과의 금리 차는 좁혀졌어요. 예. 네. 하지만 또 다시 재차 확대될 가능성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셔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셔야 돼요.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우리가 통통 경제가 왜 통한 게 아니고 통했잖아요. 네. 두 가지 인사이트를 얻어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서 이제 4% 이제 중반대까지 올라갔고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예상은 5%대 초반 5.1%까지는 미국 연준도 금리를 추가 인상을 조금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한은도 계속해서 마냥 올릴 수는 없지만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 미국과의 금리 차가 너무 막 크게 발생하는 것에 대한 또 기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차단하는 측면에서 IMF 이 국장 출신인 이창용 한은 네. 총재가 이제 이걸 사전에 이제 예방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자, 좁혔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자금의 이 이탈 또 이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자, 꼭 그렇게 작동되는 건 아니라 그렇잖아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이 금리 차가 크다는 것이 무작정 외국인 자금이 우리 정신을 빠져나가냐.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다. 네. 그래서 너무 우리가 미국과의 금리 차에 대해서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돼버린다. 이렇게까지 판단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은의 이 통화를 감안해서 이 통화 정책이죠. 의식에서 내리는 결정도 중요하지만 네. 한은이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통화 안정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정책 기조다. 그 이야기는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우리도 조금 더 올릴 수밖에는 없을 수 있지만 네. 더 중요한 건 우리 국내 경제 상황도 고려하겠다. 네. 감안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아니 그 예금 금리 너무 올리지 마요. 그랬단 말이에요. 네. 은행이 마치 이런 이 수익을 마치 독식하는 것처럼 해서 성과금 나눠주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당히 디지털화가 되니까 지금 4대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구조조정돼요. 조기 명태도 받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뭘 해결할 수 있냐? 그래도 돈이 은행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예금 금리를 올리던 것이 이제는 대출 금리는 예금 금리는 한 3%대, 네. 대출 금리는 8%대 돼가 하니까 네. 오히려 은행의 이 예대 금리 차에 따른 은행의 수익은 커졌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이 뉴스를 접하면서 기사를 분석하면서 은행주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네. 아니 조기 명태로 구조조정을 하지만 은행의 수익 구조, 은행의 재무 구조는 나쁠 거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네. 배당도 중간 배당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정적인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우리 정시에서 은행주와 보험주는 정말 은행과 같은 역할,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 투자자들에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상반기에 이제는 종목 차원에서의 이제 네. 잠시 뒤에 여러분 설명드릴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섹터별이 아니라 더 쪼개서 그동안에 우리가 무슨 분석을 할 때 많이 한 이야기가 숲을 보라. 근데 저는 지금은 나무도 볼 때다. 나무를 볼 때다. 그만큼 이제 종목을 세세하게 좁혀서 보는 시점인데 상반기에는 은행주와 보험주에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차원에서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네, 은행주와 보험주에 대한 이야기 또 들어봤습니다. 앞서 또 증권가에서는요, 1월 경기 침체와 어닝 쇼크에 대비해서 또 강조를 하는 모습인데 이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반등세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올해 좀 투자 전략 수립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점이 있다면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올해는 지금 상반기는 터널의 마지막 구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체로 네.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어요. 하반기는 좀 이제 우리가 기지개를 펼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상반기에는
첫째도 둘째도 종목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투자의 기준을 수프로 많이 잡아왔다면 그래서 우리가 섹터 분석도 하고 뭐 가치주 분석도 하고 이런 구분을 해서 차별화해서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이제는 정말 종목, 회사 하나하나 심지어는 그룹 내에서도 계열사를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좀 버블을 경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종목은 종목인데 지금 이 터널의 마지막 구간에서 특별히 이 수익성이 높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이제 기업의 실적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제 섹터별로 구분을 또 해본다면 굳이 주로 이제 이 IT주가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금리가 인상된 것에 대한 할인율이 다른 종목보다는 산업군보다는 많이 적용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네이버가 됐든 카카오가 됐든 게임이 됐든 크래프톤이 됐든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NC소프트가 됐든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은 좀 이제 신중하게 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제는 말 그대로 PER, 주가 순자산 비율로 보더라도 이거 비율 차이가 크지 않은 이것이 말 그대로 저평가받고 있는 이른바 가치주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쪽에 이런 종목 하나하나에 이제는 섹터도 아니에요. 종목 하나하나 나무 하나 버더나무냐 잣나무냐 솔나무냐 이것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투자의 기준을 마련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말씀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숲보다는 나무, 그리고 뭐 기대감보다는 실적, 또 정확하게 세부적인 걸로 저평가된 그렇죠. 이 종목들을 찾아야 될 텐데 그런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은행주랑 보험주 이야기 네, 그 해주셨잖아요.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여러분들 우리 통통경제는 그냥 뭐 우왕좌왕하는 분석을 해드리면 그거는 우리 투자자분들을 더 당황케 만들어요. 제가 네. 무슨 뼈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세우실 필요가 있다. 자, 제가 금리 말씀드렸죠. 정책 말씀드렸죠. 자, 터널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컴퓨터를 보면은 컴퓨터를 사용할 때 PC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 리셋한다. 네. 새 출발을 한다는 개념이에요. 새 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정말 제대로 기반이 단단하게 서 있는 네. 또 마련이 돼 있는 그 기업들에 주목을 해보다. 우리가 산업의 기본이 되는 산업 분야가 어디예요? 기업이 어디일까요? 반도체, 삼성전자.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건 좀 IT나 네. 기술 쪽하고 연관돼 있겠죠. 네. 그런데 더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면 어디일 것 같아요? 바로 석유와 화학과 네. 철강이죠. 원자재 아니 쪽이군요. 반도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네. 뭔가 건설을 하려면 철강이 필요하잖아. 자동차를 만들려면 그러니까 이른바 후방 산업으로 제품을 완성하려면 전방 산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건 석유, 화학, 철강이죠. 여기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은 당장 실적이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대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금리, 정책, 그 다음에 나올 이야기는 기대감이다. 그럼 이 기대감에 비추어서 최근에 주목을 받는 기업들을 보면 석유, 화학, 철강으로 수렴이 되더라 이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해외로 건설이 좀 더 확대된다든지 할 경우에 철강은 필요한 재료거든요. 근데 원재료가 이제는 가격이 좀 안정돼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조금 요즘에 이제는 가라앉고 있는 그런 상태고 언제 휴전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석유 화학은 말하면 에틸렌 프로필렌을 생산해야 이제 우리가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석유 제품, 플라스틱 제품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좀 주목을 받는 기업들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고 최종적인 투자는 여러분들 개인 판단이겠지만 대한유화도 그렇고 금호석유도 그렇고 효성 TNC 그리고 철강이죠.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인데 네. 제가 우리 시간을 통해서 통통경제에서 말씀드릴 때 빈살만에 주목해라. 기억나시죠? 네, 네옴시티. 그러면 네. 네옴시티도 그렇고 중동의 기회도 그렇고 또 빈살만 왕세자와의 인간관계가 그렇고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투숙을 했던 기업의 계열사 호텔 어디입니까? LOTTE 롯데죠. 그렇군요. 그래서 롯데케미칼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롯데케미칼은 결국 S-오일과 샤인 프로젝트입니다. 샤인이라는 것이 아랍어로 매예요. 그러니까 아랍에서는 이 중동의 부호들은 실제 비행기에 매를 태웁니다. 매를 태울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샤인 프로젝트에 한 8조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이 바로 롯데케미칼이라는 점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2023년 좀 증시에서 주목할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원재료 가격 안정 속에서 석유, 화학, 철강 섹터들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